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고기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그 바다에나 강에는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면서 우리 인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들을 통해서, 물고기들을 통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이 있는데요. 물길이 아주 잘 나 있습니다. 우선 이 물고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물길이 있으니까 제가 미리 하나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나 해명을 드리고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가 물길과 함께하는 자연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닉네임이, 제 별명을 제가 물길이라고 정했는데요. 그 물길은 제가 제 별명으로 정한 물길은 이렇게 거창하고 크고 물고기도 많이 살고 배도 다니고 하는 이런 물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때, 농번기 때 보면 저수지에 갇혀있는 물을 논이나 밭으로 이렇게 물을 보내기 위해서 농부님들이 조그만 물길을 내거든요. 그 농수로라고 그러는데 그 물길,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농부님들이 저수지 물골을 터주면은 물이 그 물길을 따라 농수로를 따라 흘러서 논밭으로 가고,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농부님들이 더 이상 물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수지를 딱 막으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물길. 남들이 농사 끝난 다음에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농수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농수로가 없으면 저수지 물이 논밭으로 가지 못하고, 저수지에 있는 물은 흐르지 못해서 썩어 죽고, 논밭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래 죽고, 그런 작은 농수로를 저는 제 닉네임은 그 농수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웨이가 아니라 큰 강이 아니라 에큐닥터, 조그만 농수로를 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좀 해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이 굽이 정말 잘 흐르고 있는데요. 모든 강은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굽이 흘러내려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동요가 있잖아요.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럼 우리 제 어렸을 때 그 동요를 많이 불렀는데요. 강물은요, 이렇게 흐를 때 아무데나 가다 보니까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강은. 그게 어디죠? 바다를 향해 가거든요. 바다를 향해서. 자, 그렇다면 어차피 목적지가 바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제가 강물이라면 쉽게 갈 수 있도록 강이 직선으로, 육지에서 직선으로 반드시 바다까지 가면은 훨씬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텐데, 강물들은 다 바보입니다. 그러지 않고 굽이 일리 부딪히고 천리 부딪히고 가다가 멍도 들고 하도 부딪혀서 꾸비꾸비 가면서 부딪혀가지고 강물은 멍이 하도 들어서 파란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굽이 흘러가는 게 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물이 빨리 가려고, 또 인간들이 빨리 가라고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강을 반듯하게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반듯하게 돼 있는 강에는 물고기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물이 육지에서 낮은 곳으로 바다까지 가는데 그것이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가면 갈수록 유속이 빨라질 테니까요. 물 속도가 엄청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물이 범람하게 되고, 또 이 중간중간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면서 여기서 알도 낳고 그 알이 부화돼서 조그만 치어가 살아야 되는데, 물 속도가 너무 빠르면 거기서 알이 붙어 있고 치어들이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서 물이 흐르면서 가면서 숨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좀 빼서 천천히 흐를 수 있도록 강물은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보호되기가 쉽지 않아서, 강이 알아서, 저는 힘들지만 알아서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바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 현상 중 자연은 신비로운 게 엄청 많은데요. 그 신비로운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때에 맞춰서 때에 따라 엄청 먼 길을 본향을 따라 이동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들이. 그것이 철새가 그렇고요. 가을이면 철새들이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온 곳으로 본향을 향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철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원에 사는 들소떼들이 그렇고요. 들소떼들이 그렇고, 저기 멕시코에 사는 모나코나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모나코나비라고 부르는 제왕나비. 이것은 캐나다에서부터 5,000km를 나비가 날라서 멕시코까지 갑니다. 11월, 10월, 11월 이때쯤 되면 가서 겨울을 낳고 다시 5,000km를 다시 날라서 멕시코로 다시 가고, 나비가 그렇습니다. 나비가. 그렇게 때가 되면 자기 본향을 따라 이동하는 동물들, 곤충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연어입니다. 연어는 참 특이합니다. 저희들이 물고기를 길러보면요, 바다에서 사는 그 예쁜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족관에다 기르는 예쁜 물고기들. 그 바다에 사는 예쁜 물고기들을요, 그 수족관에 기를 때 민물을 넣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요. 민물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를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어떻게 바다에서도 살고 강에서도 살고 민물, 바닷물을, 짠물을 왔다 갔다 그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송어도 있고 은어도 있고 뭐 이런 몇 종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연어인데, 우리가 가을 돼서 10월 말쯤 되면 저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남대천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연어 축제를 합니다. 그때 가을에 연어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올 때 엄청난 큰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0월 말경에 올라오는,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가 연어의 일생 중에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치어로 있다가, 강에서 치어로 있다가 바다로 얘들이 이동을 한 다음에 한 3년쯤 지나면 아주 튼튼한 연어가 되는데요. 청년 연어가 되는데, 가장 튼튼할 때 다시 본향인 남대천을 향해 옵니다. 거기서 알을 낳으려고. 그때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가만히 한 곳에서 그 튼튼한 연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연어를. 가장 튼튼한. 연어가 우리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훨씬 즐기는 고기인데요. 연어에는 엄청 좋은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오메가3 같은 것은 연어가 아주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어를 그때 잡아서 훈제를 해놓고 한 겨울에 우리 단백질 그 공급원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 연어인데요. 이렇게 바다에 사는 놈이, 다른 물고기들은 다 바다에서 알 낳고 새끼 기르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들이 엄청 편할 텐데 왜 하필이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고생해서 남대천까지 다시 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느냐고요. 그렇게 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잡혀 죽고 곰도 잡아먹고,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오는 이유는 그렇게 연어들이 다시 그쪽에 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연어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 인간들한테 지난번에 동물 얘기할 때도 가축 얘기를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어류들도 마찬가지, 물고기들도 때에 따라서 인간들한테 꼭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연어 같은 경우 수천 킬로를 마다하고 오고, 그 이외에도 봄에는 봄도다리가 오고, 가을에는 전어가 오고, 겨울에는 명태가 와서 우리는 한 곳에서 멀리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바다로 나가지 않더라도 한 곳에서 제철에 맞는, 제철 따라서 제일 좋은 어류들을 한 곳에서 우리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요. 그렇게 철에 따라서 철에 맞는 고기들이 몰려와 주는 것은 고기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연 현상이 있어서 철에 따라 제철에 맞는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여기 보시는 건 해류 지도인데요. 해류.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물이 도는, 바닷물이 도는 그 지도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물이 덮여지면 더운 물은 찬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커피포드에 물을 끓여보면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나중에 밑에서 뜨거워 팔팔 끓는 물이 되면 위로 막 그 거품같이 해가지고 위로 올라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이 물이 데펴지면 더운 물은 찬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이동하는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들도 또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가면 편할 텐데 꾸불꾸불 굽이쳐서 흐르듯이 얘들도요, 여기 적도에서 덮여진 바닷물이 더워지면 북극, 남극의 찬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더운 물은 찬 곳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적도에 있는 물이 찬 곳으로 갈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적도에 있는 물이 직선으로 북쪽을 간다든지 직선으로 남극해를 향해 가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물은 커피포트를 끓여보면 물이 그렇게 이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닷물은 아주 바보같이 적도에 있는 덮여진 물이 북극해로 가고 남극해로 가긴 가는데 힘든 여정을 거쳐갑니다. 직선으로 가면 빠르고 편할 텐데 그렇게 가지 않고 육지의 해안선을 따라 수천 킬로를 돌아서 북극으로 가고 수천 킬로를 돌아서 남극으로 갑니다. 해안선을 따라서요. 왜 그렇게 힘들게 북극 찬 곳으로, 남극 찬 곳으로 이 적도의 더운 물이 이동해질까요? 그렇게 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얘들 바닷물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 곳에서 제철에 맞는 물고기 맛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엄청난 원양어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엄청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있는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먼 곳까지 원정을 가서 거기서 그냥 고기도 잡아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원양어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조상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 데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큰일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도 없고, 그리고 큰 배도 없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잘 몰라서 먼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먼 데로 가지 않아도 한 곳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에는 도다리가 와주고 가을에는 전어가 와주고 겨울에는 명태가 와주고 갈치철에는 갈치가 오고 오징어철에는 오징어가 지들이 와서 잡혀준다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제일 좋은 어류들이에요. 그것은 요 해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운 물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이동을 하면 그 더운 물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플랑크톤이 만들어지고요. 그 플랑크톤을 먹으러 작은 거, 새우나 이런 작은 어류들이 몰려오고 그것을 잡아먹으러 좀 더 큰 고기가 오고 그것들을 또 잡아먹으러 더 큰 물고기가 오고 그래서 이 해류를 따라서 물고기들이 이동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그런데 이 해류도 적도가 항상 똑같은 온도가 적도에 있는 바닷물이 항상 똑같은 온도가 아니라 적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나는 그 물길 따라서 그 온도에 적합한 그 온도를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알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에 앉아서 봄에는 도다리를 먹을 수 있고 갈치철에는 갈치를 잡아 먹을 수 있고 오징어철에는 오징어가 오고 한겨울에는 명태가 오고 그렇게 먼 데 가지 않아도 우리가 식량으로 어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운 물이 커피포도의 물같이 그냥 직선으로 북극해로 가고 직선으로 남극해를 갔으면 우리는 복잡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자연의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수인데요.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호수인데 호수에 물이 땅땅 얼었습니다. 물의 신비, 물이라는 것이 모든 물체 중에 제일 간단한 화학구조식으로 만들어진 게 물이거든요. H2O지 않습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두 개만 결합돼서 물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화학구조식으로 만들어진 물이 우리 과학자들이 제일 풀기 어려운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또 물입니다. 이렇게 물에는 특별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물의 성질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건 다음에 언제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물의 특별한 성질과 물고기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체는요.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면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옮겨가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면 당연하게 부피가 줄어들고 뭉쳐놓으면 부피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단단해지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부피는 작아지는 대신에 무거워지는 것이 모든 물질의 물리 법칙인데요. 물만 엉뚱한 짓 합니다. 물은요. 이렇게 여름에 물로 있다가 호수가 물로 있다가 겨울이 돼서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바뀌면 부피가 줄어들고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장독대를 깨지 않습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었는데요. 다른 물질하고 달리 이게 부피가 늘어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다른 물질은 다 무거워져야 되는데 고체가 되면 물만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얼음이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의 신비 중 엄청 중요한 한 가지인데요. 자, 왜 그러면은 다른 물질하고 달리 물만 엉뚱한 짓을 하느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고기 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호수 밑에는요, 많은 지금 물고기들이 살고 있거든요.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여름에는 잘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돼가지고 호수가 다 얼네.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는데요. 다른 물질 같이 얼으면은 고체가 되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면 부피가 작아지고 또 무거워져서 다 얼음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겨울에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호수 밑에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겨울에 물고기들이 살아남으려면 물은 이렇게 얼음으로 변해서 고체로 바뀐다 하더라도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만 고체로 변하면 부피가 커지고 그래서 호수 전체를 다 채우고 그리고 가벼워져서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 한 겨울에도 얼음 밑에는 고기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 위에 얼음이 딱 덮여 있어서 밖에 찬 공기하고 차단을 시켜줘서 반대로 물고기들한테는 보온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없고 물고기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제일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일 테니까요. 요건 돌고래인데요. 돌고래.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어느 동물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면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소는 우직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믿음성이 있고 믿음직하고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 하면은 그냥. 그런데 이 동물 중에 제일 인간들이 혐오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좋지 않게 느껴지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동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뭐가 좋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거든요. 뱀. 많은 사람들이 뱀하면 그냥 혐오스럽고 정말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뱀이 못생겨서 예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뱀도 정말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뱀은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소를 연상하면 듬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 느낌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행동에 따라서. 가축들은요 보통 소 말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갈 때 고갯짓을 하는데 고개를 앞으로 끄덕하고 걸어갑니다. 소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보면은 고개를 앞으로 끄덕 그래요 맞습니다 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직스럽고 듬직해 보입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갑니까? 갈 때 뱀은 머리짓을요 고개를 살랑살랑 옆으로 흔들고 갑니다. 거기다가 혀도 내밀어 가지고 두 가닥의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고갯짓을 반대로 가위로 아닙니다 살랑살랑 옆으로 흔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믿음성이 없어 보이고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동물 중에 가장 듬직하게 느껴지는 것 어느 단체 어느 집단이 자기들이 상징으로 이렇게 삼는 동물이 있는데요. 그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이동할 때 어떻게 하죠? 물고기는 목을 움직이는 일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무조건 가는 방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목표한 방향으로 그냥 그곳만 향해서 가지 끄덕끄덕거리지도 않고 옆으로 흔들지도 않고 무조건 그곳만 바라보고 자기가 옳다는 갈 곳, 목적지를 향해서만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물고기는 목이 없습니다. 목이. 다른 동물들은 목이 있어서 앞으로도 끄덕거리고 옆으로도 살랑살랑 흔들고 하는데 물고기는 목이 없어서 어쨌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
자기가 목적한 곳만 바라보고 다른데 한눈 팔지하고 가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어느 집단은 그 물고기 상징이 또 물고기가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물을 차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자기들이 상징으로 물고기 모양을 상징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부인데요. 제가 바닷가에 오랫동안 살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10여 년을 살았는데요. 가끔 한 번씩 바닷가에 나가 보면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부입니다. 어부. 저녁 때쯤 되면은 낚시 한두 개 딱 가지고 바닷가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에다 미끼 하나 닦아서 딱 바다에다 던져놓고 뒤에 탁 물로 앉아서 담배 하나 딱 꺼나물고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뒤에서 그럼이 이 어부를 보면요, 저 어부는 참 믿음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넓은 바다 속에 물고기가 있긴 있죠. 그런데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 보이지도 않는 물고기를 향해서 미끼 하나 껴서 낚시 딱 던져놓고 틀림없이 물고기가 물릴 거라는 믿음 가지고 뒤에 앉아서 인내를 가지고 담배 하나 딱 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유가 저는 엄청 부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부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쓰게 되거든요. 미끼를. 그런데 미끼를 아무 미끼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낚시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미끼를 내일 낚시를 가려 하면 오늘 낚시점에 가서 이제 미끼를 구하게 되거든요. 사게 되는데 그 미끼를 어떤 미끼를 구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나요? 어부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잡으려고 생각하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지 않습니까? 붕어를 잡으려면 떡밥을 사게 되는 거고 메기를 잡으려면 지렁이 미끼를 사야 되고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먹이가 다 다릅니다. 메기를 잡으러 가는데 떡밥 미끼를 넣으면 메기가 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어부들은 자기가 잡으려 하는 대상의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지 않으면 그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상대방이 좋아할 거, 상대방이 즐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고 접근을 하면, 그러고 우리가 누구 사귐을 가지려 하면 그 실패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해에 걸쳐서 자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곤충 이야기, 식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 또 물고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애들이라든지 또 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자연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어느 분은 곤충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어느 분은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느 분은 또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보다는 물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훨씬 사귐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우리 이렇게 어부가 물고기 잡는 것 가지고도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강과 바다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